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최소 3,000명에 이르는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정원도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3,000명에 이른다고 파악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파병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파병군인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며 대통령실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권 갈등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김장철이 코앞인데도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배추와 물을 40%까지 할인하고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강원 일부 지역에는 도로에 살얼음도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달 초중반 적어도 병력 3,000명을 러시아 동부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원산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했으며 지금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여러 러시아 군사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투입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일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장병들에게 전투에 가담하지 말고 투항할 것을 촉구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는 유튜브와 텔레그램 채널에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을 향해 투항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항할 경우 고기와 신선한 채소가 포함된 하루 3끼 식사가 제공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보낸 증거를 확인했다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증거를 동맹국들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향한다면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숫자가 며칠 새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1,500명에서 현재 3,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병력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1,500명에 이어 지금까지 러시아로 향한 북한 병력은 3,000명에 이른다고 국정원이 전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전체 파병 숫자는 10,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약 1만여 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파병이 본격화하면서 내부 동요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 관련 내용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북러 간 신조약 체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력과 사기가 우수한 북한 최정예 부대가 파병됐지만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에 대응을 고려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치가 가시적일 수 있다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풍향을 고려하면 쓰레기 풍선이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 5월 이후 30번째입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남측 검증단이 방문해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국방부가 기밀을 해제한 뒤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개한 것인데 남측 검증단이 총안구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견하고 지적하자 북측이 둘러대는 모습과 함께 지뢰지대라는 이유로 남측 검증단의 접근을 막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못하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진행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8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표는 늦어도 11월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해소된 상태여야 한다며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하순 예정된 만큼 눈앞에 놓인 상대 당의 악재를 쥐고 흔들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최근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진상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 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는데 특별감찰관 추진이 그 첫 번째 실천인 셈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독립기구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공석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여권이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전제로 내걸면서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각각 부담인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을 엮은 거로 윤 대통령의 뜻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 같은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게 한 대표의 입장입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한 대표 말처럼 한 달 내에 뚝딱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 대표고.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거듭 띄우는 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초강수가 오히려 유난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이미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터져나온 당정 간 불협화음을 특검 추진 동력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2차 회담 준비를 공식 지시했는데 이 또한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뒷골목 패싸움 같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선 정치가 안 된다며 다시 복원할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는데 한 대표보단 윤 대통령을 겨눈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반면 한 대표를 향해선 2차 여야 대표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 준비를 지시하고 행사장에서 만난 한 대표에게 직접 만나자는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고리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직접 홍보했다는 점을 새로 부각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도 없는 대통령이 여당 보고 대신 싸우라며 등 떠미는 꼴 아닙니까?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 힘을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 측과 연일 파열음을 내는 한 대표와 친한계를 향해선 제3자 추천 방식이든 뭐든 협상할 테니 김 여사 특검법 대안이라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친한파 의원이라는 분들이 모였으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벨이 있으면은 그래도 뭐 꿈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민주당 내부에선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가 쌓이는 건 시간 문제라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현재로선 국정감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순쯤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인데 비슷한 시기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도 특검 전국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반박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강혜경 씨. 검찰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밝힌 명태균 씨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주겠다고 한 거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피력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검찰이 강 씨를 소환한 건 이번이 5번째. 검찰은 그동안 검사 2명을 늘려 수사팀을 보강하고 강 씨와 명 씨 등과의 통화 녹음 파일 수천 개를 분석해왔습니다. 또 명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자세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그동안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강 씨는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도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명 씨와 관련이 있다는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변호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소매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장 채소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는데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시장 채소 가게입니다. 이른 김장을 준비하는 소비자들 발길이 조금씩 이어집니다. 오늘은 무타리 사서 그냥 무쪽김치하고 물김치하고 2가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가을이라서 그런가 좀 가격이 좀 살짝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배추 도매 가격은 지난달 중순 9,500원대에서 이번 달 하순 5,600원대로 뚜렷한 하락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소매 가격입니다.
대파와 무 등 대표적인 김장 재료들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9,130원으로 평년보다 2배 넘게 비쌉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쪽파, 천일염 등 김장에 들어가는 주 재료만 14가지. 김치를 담그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제 고춧가루하고 이제 새우젓하고 이런 걸 구매를 소금하고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 작년보다는 1.5배에서 1.2배 정도는 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배추와 무는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리고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톤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500톤을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할인 행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40%니까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매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일정은 좀 다르지만 50%까지 할인을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배추와 무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이 시기 김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공개 매수가 마감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 매수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공시할 방침입니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비수도권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의 보완 방안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이 올해 4분기에도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태도 강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금융권 등으로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담대 중심의 과당 경쟁이나 과잉 대출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5060 세대가 편의점 주요 고객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편의점 매출액이 2년 전과 비교해 50대에서 18%, 60대에서 21% 증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출국 시 발생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별도 출입문을 개방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8차 회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0억 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를 낸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의 피해 기업들에 대해 피해 입증 방식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는 마치 가을이 실종된 듯 100mm가 넘는 호우에 이어 초속 40m에 육박하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설치된 사패산 화면입니다. 나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CCTV가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분 건데 사패산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는 한때 초속 25m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입간판이 날아가거나 작은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위력입니다.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도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CCTV가 아래 위로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이 지역은 산간을 중심으로 더 강한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는데 강원도 미시령에서 초속 37.7m, 설악산에서 초속 36.9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신호등이 쓰러질 정도의 강풍으로 이 지역에는 한때 강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해안, 내륙에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가을이 아닌 여름철 태풍 영향권에서나 볼 수 있는 강풍 수준입니다. 한반도 동쪽으로 통과한 저기압과 후면에서 접근한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 경도력이 큰 가운데 강원 산간과 해안 지역에서는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초속 20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안과 산간의 강한 돌풍은 밤사이 이어지다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한기가 또 한 번 가을을 느끼기 힘들게 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10도 내외의 찬 공기가 남하한 가운데 밤 동안 복사냉각 효과도 더해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아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서울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7도까지 떨어지고 파주 3도, 대관령 0도, 봉화는 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출근길 마치 초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겠고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른 추위는 낮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빨리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가을비가 자주 내리며 기온 변화가 크겠고 다음 달에도 잦은 한기난마로 날씨가 빠르게 차가워질 것으로 보여 실제 가을다운 날씨는 무척 짧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도 입산이 통제되지 않아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등산로. 아름드리 전나무가 쓰러져 있고 구조대원들이 다친 등산객들을 응급처치합니다. 오전 8시 40분쯤 순간 최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어깨와 다리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했으면 안 올라갔죠. 설악산에는 새벽 3시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지만 설악산 사무소는 사고 이후인 오전 9시에야 입산을 통제했습니다. 강풍으로 사고가 날 걸 예상을 전혀 못했고요. 그리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풍에 통제하다는 한방위 때 민원이 또 폭주하게 돼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전국적으로 속출했습니다. 경기 포천 한탄강 축제장은 강풍에 천막이 무너지고 기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속초와 강릉 등에서는 주택 지붕이 뜯겨나가고 쓰러진 나무에 도로가 한때 통제되거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기록됐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고 우리나라 남서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남북 간의 기압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강풍으로 강원도에서만 나무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 손상된 가스 배관 복구가 더뎌지면서 인천 부평의 주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나고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나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길 한쪽 깊이 파인 구덩이 주변에서 작업자들이 붉은색 가스 배관을 살핍니다. 주변 상수도관에서 샌 물이 가스 배관을 일부 파손시킨 겁니다. 인천 부평구 부계동과 일신동 일대 2,700여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서 이상이 발견된 건 어제 아침 7시쯤입니다. 복구 작업이 밤새 이어지면서 쌀쌀한 날씨 속에 온종일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씻지를 못하지, 밥도 못하지. 나는 이제 커피포트 이렇게 데워서 약간 미지근하게도 좀 씻든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추웠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렸고요. 가스불이 없으니까 밥 해먹기도 불편하고. 20여 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한 인천 도시가스 측은 빈 배관 곳곳에 차오른 물을 모두 빼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 갓길에 멈춰선 대형 화물차의 적재함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청주강서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11톤 택배 운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50대 운전기사가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 실렸던 택배 화물 상당수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차량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1,1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광주에서 20대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30대 뺑소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사흘간 숨어 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음주운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운전자가 여러 곳에서 적어도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걸로 확인돼 결국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마세라티 차량. 오토바이에 탄 20대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6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유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죄 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내고 사흘간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안 수사를 거치면서 운전자 김 씨는 도주치사상뿐 아니라 결국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좌 추적과 통신, 영상 분석 등을 해보니 운전대를 잡기 전 어묵집과 노래방, 횟집을 옮겨 다니며 소주를 적어도 2병 이상 마신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검찰청에 CCTV 영상 분석을 맡겨 피의자가 각 술자리에서 소주를 몇 잔 마셨는지까지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김 씨와 주변 인물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대포 차량 유통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특히 60대 여성의 피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조직이 청년층보다 정보에 취약한 고령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자 입증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으로 지정되셨기 때문에 사건 내용 전달 위해서 좀 단독적인 공간에서 협조 부탁드릴게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모두 보이스피싱범들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60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까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피해가 늘면서 피해 금액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여성 피해 비중은 지난 1월 8%에서 9월 23%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10대와 20대 피해자의 비중은 1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줄었는데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 수법에 익숙한 청년층보다 사회활동이 감소해 정보가 적은 고령층 여성을 집중 겨냥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젊은 층은 어느 정도 이 수법에 대해서 학습이 됐고 아무래도 좀 감소가 되지 않았나. 범죄 조직이 60대 여성을 겨냥해서 타겟으로 삼아서 범죄를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수사 중이라거나 구속하겠다며 심리적 압박에 취약한 고령층을 협박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또 기관을 사칭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라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앱을 클릭하면서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라든가 대출 그런 것은 절대 클릭하면 안 좋죠. 경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범죄 자금을 회수했다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반대 진영을 향해 미국 내부의 적이라고 공격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내부 인사의 폭로로 곤란에 처했습니다.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독재자를 선망하는 파시스트라는 폭로인데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이라며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겨냥해 내부의 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I think the bigger problem is the enemy from within, not even the people that have come in and destroying our country, but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because they can't let that happen. 대선을 코앞에 두고 폭로에 나선 건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최측근이었던 존 켈리 전 비서실장입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기도 한 켈리 전 비서실장은 뉴욕타임스, 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를 선망하는 파시스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ertainly an authoritarian, admires people who are dictators. He has said that. So he certainly falls into the general definition of fascist, for sure. 또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면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닌 히틀러가 가졌던 장군을 원한다는 발언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It is deeply troubling and incredibly dangerous that Donald Trump would invoke Adolf Hitler, the man who is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6 million Jew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든 내부의 적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We know what Donald Trump wants. He wants unchecked power. The question in 13 days will be what do the American people want? 트럼프 캠프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조작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히틀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독재자를 찬양했다는 폭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폭로가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과거 내부의 적들로 인한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전망한 투자,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5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이러다 지난 4월처럼 1,400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들어 1,38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1,385원까지 치솟자 서울 외환시장에선 위기감이 번져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312원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고 최근 들어선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미국 대선 변수가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뒤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접전을 펼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란 만약 그가 당선될 경우 감세와 재정 확대 공약으로 향후 국채 발행이 늘고 그에 따라 미국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오를 것을 내다본 투자를 말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5원까지 오르자 고점이라고 인식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은 더 이상 상승을 멈추고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 변수가 있는 한 연고점인 1,4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반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견조한 국내 수출 흐름이라든가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고점이라고 인식된 또 그 물량들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400원을 터치하는 수준까지는 열어놓되 이후에 있을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면은 환율은 점진적으로 1,350원대로 근접하지 않을까. 우리 외환 당국도 원달러 환율 1,400원 진입을 용인하지 않으리란 시각도 많습니다.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기조가 180도 바뀐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차량 구입 대출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남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에서 가진 유세 연설에서 다른 나라에 이익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길 원한다며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자 공제 혜택은 좋은 것이지만 자동차가 미국에서 제조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년간 우리 사업을 강탈해왔는데 어째서 중국, 일본 또는 다른 수많은 곳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세금을 줘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내년 세계 경제 규모가 0.8%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고율 관세 정책이 내년 중반까지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면 글로벌 국내 총생산이 2025년엔 0.8%, 2026년엔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2원 오릅니다. 인하폭이 줄긴 했지만 물가 충격 우려에 인하 조치는 2달 더 연장된 겁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일단 연말까지 2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집니다. 다만 인하폭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인하율 20%에서 15%로 5%포인트, 경유와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7%포인트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현재보다 1리터에 42원, 경유는 41원, LPG 부탄은 14원 오르게 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로 정부 목표치 아래로 내려와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고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축소가 결정됐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기름값이 좀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뭐 가격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기름 넣는 것도 부담 가죠. 올해 29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도 인하폭 축소의 배경입니다.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1조 4천억 원 거쳐서 본 예산보다 4조 원 넘게 덜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로토디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인에게서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재원 씨에 대한 선고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는데 오 씨는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하며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공정위는 멜론이 이용자에게 중도 해지 신청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엔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철승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한 김래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교제폭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내아는 지난 3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폭력을 행사하는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1심 법원 역시 김 씨가 사회와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 씨가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위치를 선정했고 범행 직후 경비실로가 112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주변 사람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별 상황을 맞닥뜨리자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김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다가 법정을 빠져나갔고 유족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내아는 앞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교제폭력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여전한 셈입니다. 최근 3년간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건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신고 건수가 벌써 4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김내아의 경우처럼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이 폭력이 살인에까지 이르는 형태로 굉장히 극심해진다라는 경향들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교제폭력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규혜입니다. 중국이 게임 e스포츠의 국제 표준화를 장악했습니다. 앞으로 e스포츠의 경기 방법이나 장비 등을 중국이 주도하게 된 건데요.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별다른 대응책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관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제표준기구에 제출된 중국의 게임 e스포츠 용어 표준화 제안서입니다.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까지 세세하게 정해놨습니다. 이 제안서는 올해 5월 국제표준기구 투표를 거쳐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용어 정도를 중국이 기준으로 수립한다는 의미겠지만 앞으로는 뭐 룰이라던가 더 심각한 경우에 뭐 종목이라던가 게임 운영 방식 같은 것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회 장비를 중국이 정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쓰던 장비와 달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표준을 장악하면 게임 자체를 중국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중국의 표준화 장악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룰을 정할 수 있다는 건 룰을 먼저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불공정한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특히 e스포츠 분야의 강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잠정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 부처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초안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율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게임 산업. 여기에 종주국이던 우리나라를 제치고 e스포츠 표준화까지 선점하게 됐습니다. 우리 게임 산업과 e스포츠 분야의 악재가 겹친 만큼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신관우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오늘부터 평균 9.7% 인상됩니다. 대기업이 사용하는 대용량 전기요금은 10.2% 오르고 중소기업용 요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5.2% 인상됩니다. 주택과 일반용 전기는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한 차례 더 동결됐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 전에 쓴 글씨가 15년 만에 한국에서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하얼빈 의거 115주년을 기념해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전 안중근 설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일본 리코쿠 대학 도서관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글씨 독립이 15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전시돼 주목됩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부산 UN 위크를 개최합니다. 부산 UN 위크는 세계에서 유일한 UN 기념공원 소재지인 부산이 국제평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전물장병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산업 전시회 로보월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과 만나 한층 더 똑똑해진 로봇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로봇팔이 자유롭게 회전하면서 25kg의 무게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고정된 축을 따라 복잡한 작업을 쉽게 처리해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다관절 로봇입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히 사람을 돕는 동작에서 넘어서 이제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글보글 기름이 끓고 치킨이 먹음직스럽게 튀겨집니다. 조각들이 서로 뭉치지 않도록 로봇팔이 바구니를 틈틈이 흔들어줍니다. 정해진 시간과 온도에 맞춰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히 대규모 급식이 필요한 현장에서 유용한 조리 로봇입니다. 급식과 같은 대량 조리나 튀김 요리와 같이 고강도, 고위험한 조리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서 주방 환경을 개선하고 또 조리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주방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올해 로보월드 행사는 300여 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최신 로봇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로봇입니다. 배달과 안내 등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해졌고 사람처럼 섬세한 동작을 하거나 자율성 또한 커진 모습입니다. 이처럼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적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정부 역시 로봇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로봇 산업 육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한 제조 로봇을 육성하며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편 등 관련 법 제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 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토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 보도에 대해 관계부처가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팩트 추적 보도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등급 판정 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 사업을 13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료 요양 필요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체 기능 외에 인지와 의료 욕구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풀이됩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홈 1, 2차전을 싹쓸이했습니다. 중단됐다 다시 열린 1차전 역전승에 이어 2차전에서도 삼성을 투타에서 압도했습니다. 양현종이 승리 투수가 됐고 김도영은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대0으로 앞선 6회 노아웃 1, 2루 상황. 삼성은 김영웅의 번트 실패로 이 기회를 못 살린 게 아쉬웠습니다. 기아는 7회 똑같은 노아웃 1, 2루에서 김태군의 보내기로 2, 3루를 만들었고 삼성 임창민의 연속 폭투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김도영, 8회인 김태군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기아는 5대1로 첫 경기를 잡았습니다. 기세가 오른 기아 방망이는 1시간 뒤 이어진 2차전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김도영의 내야 땅볼로 선취점을 뽑고 최영우와 나성범, 김선빈과 이우성까지
연속 4안타를 몰아쳐 5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김도영은 2회 선발 황동재에 나온 이승민의 빠른 공을 밀어쳐 담장 밖에 떨어뜨렸습니다. 삼성의 추격 의지를 꺾는 중요한 한 방이었습니다. 파울이 났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감이 확실히 올라온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자신감 있게 조금 대응을 했고 2017년 두산과의 2차전 완봉승 이후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선발 마운드에 오른 기아 선발 양현종은 5회를 빼고 매이닝 안타를 맞았지만 노련하게 위기를 넘기고 승투수가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국내 투수 역대 최고령 선발승의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시즌 때보다 더 제 스스로도 느꼈을 때 좀 볼의 힘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게 좋았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승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장현식과 정희영 등 불펜 투수들이 남은 이닝을 책임지며 8대3으로 승리한 기아는 홈 2연승으로 통합 우승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좋은 흐름이던 월요일 1차전 중단이 아쉬움으로 남은 삼성은 레이에스와 원태인을 앞서는 3, 4차전에서 반격을 기대하며 대구로 가는 짐을 쌌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7.4도까지 떨어지며 어제보다 4도가량 낮고요. 일부 지역은 5도 아래로 내려가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합니다. 나오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일부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9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춘천 7.5도, 대관령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고요. 이번 주말 내륙은 구름 많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